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의용군 행진곡의 첫 소절입니다. 노예되기 싫은 자여 일어나라!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중국 대륙을 구원하고 모든 인민이 평등한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는 가사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중화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사실 제국입니다. 무력과 강압을 통해 다른 민족과 국가를 강제로 지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제국주의 국가예요. 다만 서구 제국주의와 다른 게 있다면 소수의 인구로 다수의 타민족을 침략해 지배하는 게 아니라 91%의 수적 우위를 지닌 다수의 한족들이 소수의 타민족을 동화시켜서 지배하려 한다는 점이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잔악한 탄압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게 바로 티벳 사람들입니다. 달라이 라마와 티벳 불교로 유명한 중국과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다른 한족들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독자적인 문명국이었던 티벳은 어쩌다가 중공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노예되기 싫다고 부르짖던 중국인들은 왜 티벳 사람들을 지배하고 탄압하는 걸까요? 이 내로남불의 기원과 슬픈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히말라야의 드높은 고원지대와 신앙심 깊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티벳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티벳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평화롭고 종교적인 족속들은 아니었어요. 역사 교과서 같은데 토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세력이 바로 티벳인들의 조상으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이슬람 제국과도 맞짱을 까는 등 엄청난 전투민족이었죠. 당나라와 네팔의 공주가 시집을 오고 티벳 문자가 만들어지는 등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서 티벳 하면 생각나는 불교도 7세기 초반 중국과 인도에서부터 동시에 전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도권을 잡은 게 바로 인도 계열. 이후로 티벳 불교는 동아시아의 여타 나라들과는 다소 다른 길을 걷게 되죠. 토번 제국이 멸망한 뒤 소규모 지방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분열기가 이어지면서 11세기에 이르면 티벳의 불교 역시도 각 지방에 근거지를 둔 여러 종파들로 갈라져 발전하고 각 지방의 지배층과 각각의 종파가 결탁하면서 승려들과 사원의 권한이 광범위하게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큰 권세를 지닌 고승들을 라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티벳 불교를 라마교라고도 부르는데, 어디까지나 정식 명칭은 티벳 불교로 라마들을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라고 해요. 한편 12세기가 되면서 옆 동네에서는 몽골 제국과 남송의 캐삭방이 시작되고 전면전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몽골 군대가 남송을 포위하기 위해 티벳으로 쳐들어오는데요. 이 타이밍을 틈타 사캬파가 몽골에 협력해 티벳 전체를 장악하면서 다시금 티벳은 통일되고 신정일치 종교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후로 티벳의 정치는 전통적으로 종교와 일체화되어 함께 가게 되죠. 한편 군사적으로는 티벳 불교의 수장이 백한의 스승이 되고 백한은 티벳의 보호자가 되면서 몽골인들과 티벳인들 간의 종교적, 군사적 윈윈 관계가 구축됐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최웬 관계라고 해서 이 체제 아래 티벳 불교는 원나라의 주요 종교 중 하나가 됐고, 덕분에 티벳은 몽골 제국 내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캬파를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원나라가 100년도 안 돼 명나라에게 멸망, 티벳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보호자가 없어졌고, 한족 왕조 명나라 입장에서는 몽골인들의 종교를 굳이 거들떠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후 티벳 불교의 주도권은 까규파로 넘어가고 티벳 고원에는 다시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는 혼란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기를 잠재우고자 등장한 게 바로 겔룩파였죠. 겔룩파는 13세기 기존 종파들의 폐단을 비판하며 나타난 신흥 종파로 엄격한 계율과 불경 공부를 중시하는 일종의 종교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기존의 주류 종파인 까규파와 대립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어요. 마침내 16세기에 원나라 이후 초원으로 돌아갔던 몽골인들이 겔룩파를 받아들여 개종하면서 다시 원나라 때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즉 최웬 관계를 맺게 되고, 겔룩파는 몽골의 힘을 등에 업고
잡고 신정일치 통일 국가를 재건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겔룩파의 수장이자 티벳의 지배자 역할을 맡게 된 최고 존엄의 명칭이 바로 달라이 라마,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만을 가진 2인자로서 달라이 라마를 견제하는 자리가 판첸 라마입니다. 달라이는 몽골어로 큰 바다라는 뜻으로 달라이 라마는 큰 바다와 같은 스승이라는 의미, 판첸은 산스크리트어로 대학자를 뜻하는 판디타에서 따와 달라이 라마를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또한 겔룩파는 까규파의 교리 중 일부를 벤치마킹해서 환생 승계 제도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지체 높은 고승, 즉 라마들이 죽은 뒤 어린아이로 환생을 한다는 교리입니다. 기존 종파들과는 달리 겔룩파는 승려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보거나 직업을 갖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환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결혼할 수 없다는 계율을 지키면서 정통성을 대물림하게끔 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에게는 서로의 환생자를 찾아내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선대 라마가 죽으면 남아있는 반대편 라마가 승려들을 파견해 즉시 환생자 수색에 돌입, 여러 후보들을 추려낸 뒤 선대 라마의 유품을 알아보는지 등 각종 심사를 거칩니다. 이렇게 환생자로 판단된 아이는 그 즉시 달라이 라마 혹은 판첸 라마로 즉위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자리는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의 달라이 라마는 14대 달라이 라마로 5살 때 달라이 라마가 돼서 80년 넘게 재임하고 있죠. 몽골 부족들은 칭기스칸을 전륜 성왕의 화신으로 여기고 자체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배출하는 등 티벳 불교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통합을 이루며 그 옛날 원나라의 부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한 것은 여진족, 누르하치에 의해 통일된 여진족들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고 옆 동네의 몽골 부족들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며 흡수하더니 정식으로 청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자기들이 원나라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산해관을 넘어 명나라의 정통성을 이은 한족들의 천자로까지 군림하며 중원을 손에 넣었죠. 살아남은 몽골 부족들이 준가르크 한국을 세우고 저항을 시작하자 청나라는 몽골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티베 그리고 달라이 라마를 노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7대 달라이 라마가 청나라의 강희제에게 책봉을 받고 티벳의 수도 라사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몽골인들이 아닌 만주족이 티벳의 보호자가 되는 새로운 최후의 관계가 시작됐죠. 한족들의 중원은 물론 중앙아시아의 초원 세계까지 완전히 청나라의 판도 안으로 들어오며 마침내 두 문화권을 아우르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 완성됐던 겁니다. 청나라 황제는 한족들의 천자인 동시에 유목민들의 칸이라는 다중적인 페르소나를 가진 존재로 두 세계를 통치하면서 서로 다른 관계로 접근했습니다. 만주족이 머리라면 한족들은 몸통, 몽골인들은 칼을 휘두르는 팔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티벳은 이 몽골이라는 칼을 거둬두고 있는 칼집이었는데요. 만주족 황제가 전륜 성왕이라는 칭기스칸의 후계자라는 명분은 티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청나라는 원나라와는 달리 티벳에 대해 강력한 내정 간섭을 실시했습니다. 안반이라고 불리는 중앙 총독을 파견해 내정을 좌지우지하고 금병 추첨제라는 제도를 강제해서 달라이 라마의 환생에도 개입했어요. 그러는 한편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에게 황제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황가의 별장과 궁전에 티벳 양식의 건물과 절을 짓는 등 티벳 불교 우대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만주족과 맺은 새로운 최후의 관계도 1800년대가 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바다 건너에서 티벳을 노리는 새로운 세력 영국이 등장했거든요. 인도 아대륙을 완전히 장악한 영국에게 있어 아시아 최대의 골칫거리는 러시아, 최대의 먹잇감은 청나라였는데요. 티벳은 이 인도와 러시아, 청나라의 한가운데에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이미 태평천국의 난과 아편 전쟁으로 오늘 내일 하던 상황, 1888년 영국과 티벳 사이에 첫 번째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1904년에 수도 라사가 함락됐을 때도 티벳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영국과 독단적으로 조약을 맺어 티벳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명목상의 종주권만 인정받는 선에서 굴욕적으로 물러나 버렸어요. 이후에 티벳의 이탈을 막기 위해 뒤늦게 군대를 파견하고 행정개혁을 실시하지만 이미 티벳의 여론은 청나라와의 최후의 관계를 끝내자는 쪽으로
쪽으로 기울어버린 상태. 13대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해 티벳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조약을 근거로 티벳에 대한 내정 간섭을 그만두라며 청나라를 압박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1911년 신해혁명이 터지고 청나라는 멸망해버립니다. 남부에서는 한족들의 정권인 중화민국이 세워졌고 각지에서 군벌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1912년 13대 달라이라마는 이 혼란을 틈타 티벳으로 돌아와 티벳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영국이 끼어들면서 1914년 영국과 티벳 중화민국 사이에서 심라 조약이 체결되며 3자 간 국경선 일명 맥마흔 라인이 그어지고 티벳은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내각과 군대를 만들며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착실하게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만주족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영토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북방의 군벌들을 정리하자마자 청나라 때 영토를 되찾기 위해 티벳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티벳은 영토를 갉아먹히며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 1933년 13대 달라이라마가 사망한 뒤 중화민국의 내정 간섭기관인 몽장위원회의 설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티벳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도 1937년에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활개치는 군벌들과 점점 세력을 키우는 공산당까지 중화민국은 티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고 티벳에는 잠시간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또한 지금의 달라이라마인 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갸초가 이 시기에 즉위해서 티벳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승전국인 영국과 중화민국 모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중화민국은 결국 국공내전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도망쳤고 영국은 인도 식민지를 포기한 뒤 인도양에서 발을 빼버렸죠. 그러면 이제 독립 확정인가? 아니죠. 중국을 지배하게 된 건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역시도 청나라나 중화민국과 마찬가지로 티벳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청나라도 반동, 중화민국도 반동, 불교도 반동이었지만 청나라 때 영토는 포기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1950년 4만 명 규모의 중공군이 티벳을 전격적으로 침공해왔고 티벳인들은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1년도 안 돼 수도 라사를 내주게 됩니다. 영국도 발을 뺀 마당에 티벳을 도와줄 세력은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시기 동쪽에서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티벳 문제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중공과의 협상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티벳의 자치권이라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51년 중공의 수도 북경에서 이른바 17개조 협정이 체결됐죠. 티벳 고유의 신앙과 풍속을 인정하고 중공은 이를 보호하며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고유한 지위와 직권도 유지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회주의 개혁은 티벳 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중공 중앙정부가 강제하지 아니한다 라는 게 협약의 주요 사항들이었어요. 그러나 종교와 사회주의라는 게 애초에 공존할 수가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상이잖아요. 중공은 애초부터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1954년 서장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아래 티벳의 자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자치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공산당의 충실한 지지자들로 채우고 티벳 불교 교단을 중국 불교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스멀스멀 그 본색을 드러냈어요. 여기에 1950년대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면서 티벳에서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1959년 중국 공산당 통치에 반발하는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중공은 군대를 동원해 이 시위를 무참히 진압했고 14대 달라이라마는 이웃나라인 인도로 넘어가 티벳 망명 정부를 수립했죠. 티벳에 남았던 판첸라마는 1964년 국경으로 압송돼서 가택연금 신세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1966년 대약진 운동보다 더 매운맛인 문화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티벳의 유서 깊은 사원들과 불교 문화재들 그리고 전통적인 사원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
파괴됐어요. 그러나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도 티벳 사람들은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공은 개혁 개방 이후인 1970년대부터 전략을 바꿔 티벳인들의 구심점인 티벳 불교 교단을 노리기 시작했죠. 1979년 10대 판첸 라마가 무조건 석방되고 딱 10년 후인 1989년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뭔가 수상하죠? 이제 환생자를 찾아야 되는데 중공이 이걸 내버려둘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1995년 티벳의 고위 승려들은 게둔 최키 니마라는 한 소년을 비밀리에 찾아내고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서 이 소년을 11대 판첸 라마로 인정,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자 중공은 이 소식에 극대노하며 환생자로 인정된 지 불과 3일 만에 게둔 최키 니마와 그 가족들을 납치한 뒤 폐위를 선언해버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가 없이는 환생도 없다라는 게 중공의 입장이죠. 이후로 중공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알첸 노르부라는 소년을 판첸 라마로 앉힌 뒤 지금까지도 이쪽이 정통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부모가 뭐다? 공산당원이다. 누가 봐도 티벳을 지배하기 위한 가짜 판첸 라마로 지금까지도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며 달라이 라마를 비난하고 있어요. 반면 진짜 판첸 라마인 게둔 최키 니마와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 그 생사도 행방도 불명입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이 소년이 대학교도 들어가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믿을 수 있으신가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집단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소수민족 문제, 중국 측 제국주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 티벳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중공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한족 인구를 이주시키면서 동화 정책을 펼치는 중이고 티벳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는 14대 달라이 라마가 이제 80대가 넘은 고령이라 이분이 죽으면 판첸 라마처럼 중공이 가짜 달라이 라마를 세우려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모쪼록 티벳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지킬 수 있도록 세계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